반갑습니다. 대한사랑 역사문화특강의 이메림입니다. 오늘은 일제가 왜 조선사에서 단군을 제거하였나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단군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상이 아마 마늘하고 쑥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아마 기억에 뇌리에 그대로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요즘 참 재미난 사파도 많은데 보면요, 곰이 참 이러다 곰과 호랑이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마늘하고 쑥을 먹으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재미난 내용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단군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이런 마늘과 쑥 이야기, 이런 쪽으로 이렇게 단군을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단군을 이야기하면 신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신화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화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그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생각날 겁니다. 뭐 하느님격인 제우스가 바람을 피고 날마다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과연 그런 류의 신화하고 단군은 같은 신화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신화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제 동양에서는 역사 문화를 연구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명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정명, 올바를 정자에 이런 명자인데, 어떤 사물이라든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그것을 100% 표현해 줄 수 있는 정확한 용어를 써야만 그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사물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역사도 올바른 깃털이 서는데, 이 정명이 부분이 지금 우리는 많이 안 잡혀져 있습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일합방하고 을사보조약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한일합방은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죠. 그래서 한일합방이라고, 을사보조약은 앞에 보시면 1905년 이등방문이 이제 고종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고종 황제를 눌러가지고 대한제국을 보호해주겠다, 이런 이름으로 이름하에 조약을 체결한 것이 을사보호조약입니다. 근데 우리는 광복 후에도 이 언어를 한일합방이다,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이런 용어를 계속 써왔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아마 다시 제가 설명해주는 포인트를 보고 생각해 보신다면, 과연 한일합방, 을사보호조약이 우리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용어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명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방금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들어보시면 영 기분이 이상할 거예요. 왜? 이 용어는 일본의 입장,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쓴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쓰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광복 후에 역사가 바로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을사보호조약이다, 한일합방을 계속 써왔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참 한 분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어떤 용어로 바뀌었냐면, 이제 경술국치다, 그리고 을사능약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용어를 이제 계속 쓰는 분들이 많을 거고, 뭐 어감이 별로 크게 뭐 앞부분하고는 또 여러분들 비교한다면 크게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술국치라는 것, 을사능약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의 용어죠.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대한제국을 눌러가지고 억지로 어떻습니까? 식민지를 만들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용어 한일합방은 경술국치,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치, 아주 쉽게 말하면 부끄러운 날이잖아요. 보면요, 국권을 뺏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을사보호조약은 일본 입장에서,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조선을 뺏기 위해서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을사보호라는 자기들 명분에 맞는 용어를 썼지만도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을사능약입니다. 늑자라는 것은 굴레늑자, 그리고 맺을 약자. 그게 뭐냐, 조선을 완전히 일본의 틀로 이렇게 뭐냐면 묶기 위해서 맺은 조약이, 당한 조약이죠. 그래서 정확한 용어라는 것은 경술국치, 을사능약이 올바른 용어라고 우리는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의 노력에 의해서 이 용어가 정립이 됐는데요. 짐계 여동중 명예교수입니다. 진주의 국립경상대학교 국어학과의 교수님인데, 이분이 어떻습니까? 이분 할아버지도 대단히 이게 올바른 고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께서도 이제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힘쓴 것이 뭐냐면 이 언어를 바로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보셨던 경술국치 을사능약을 쓰게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쓰고 있죠.
근데 과연 그러면 이분은 이 당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어느 정의 증명을 했느냐? 과연 신화란 뭘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화 쓰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때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왜? 정확한 증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뭐라 했느냐? 신화라는 것은 일본어다. 한국어가 아니라,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어의 신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화라는 용어를 쓸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본 역사에서 신화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이걸 알고 당군 신화라는 용어를 갖다 써야 되는데 일제가 신화라고 용어를 붙여놨는데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당군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없었던 제우스 이야기 이런 것이 마치 당군하고 똑같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군 신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역사를 부정하는 논리입니다. 그죠? 이런 논리 속에서 지금 우리는 당군 신화, 일본어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정확하게 신화의 의미는 우리말로 뭐냐? 배달말로서 신화의 의미는 뭐라고 해놨느냐? 참 기가 막힌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귀신 신화를 까먹는 해괴한 이야기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화하면 어떤 분은 강조를 해요. 아, 신화로 쓰는 것이 잘못된 용어가 아니라고 해. 신화가 주는 의미는 전 세계에 다 신화가 있다고. 그거하고 당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는데 언어 자체도 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본에서 신화의 의미는 우리말로 뭐라느냐? 여기 말로는 어때요? 귀신 신화를 까먹는 해괴한 이야기. 요즘 최근에 어떤 유튜브가 귀신 신화를 까먹는 것도 소리가 뭔지도 직접 이렇게 유튜브 올린 분인데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우리가 지금 신화로 쓴다면 이분의 말씀대로 본다면 당군 신화라는 것은 어때요? 당군은 귀신 신화나 까먹는 희귀한 이야기다. 이런 표현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했느냐면 당군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당군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거는 신화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되느냐? 사기라고 써야 된다. 실제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당군 사기라고 쓰는 것이 올바른 증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과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몇 프로 알고 있을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 당군 신화를 외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일본어로 쓰셔야 돼요. 일본의 신화의 용어, 그런 용어로 지금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을 그러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연 당군 사기라고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록이 있느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지금 남겨진 사서입니다. 많은 사서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보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국사. 삼국사기는 알고 있는데 삼국사는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원래 삼국사가 올바른 증명입니다. 원래 삼국사라는 책인데 이것이 나중에 일제시대 때 판본이 어떻게 되냐면 삼국사기라는 쪽으로 이제 판본이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삼국사기라 알려져 있죠. 원래는 삼국사입니다. 원래 이름은. 자, 삼국사에 기록된 내용, 그 다음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 그 다음에 제왕운기입니다. 제왕운기라든지 동국사략, 많은 사서가 오늘 고려사라든지 고려사, 그 다음에 동국통감, 그 다음에 동국 동사강목, 그리고 광복후에 보면 조선사략이라는 쭉 책이 쭉 나옵니다. 보면 중등학교 교사라든지 국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 수많은 책이 쭉 아직도 오늘 제가 언급 못하는 책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는 당군에 대해서 기록을 어떻게 해놨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지금 당군 신화니까 이 책에도 틀림없이 당군 신화라고 쓰는 줄 압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에도 이제 하나 이 책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를 화면을 올려드릴 건데 이 책 이런 내용에서는 절대로 중요한 거는 뭐냐? 신화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책이 뭐라고 하냐면 당군 조선이라고 정확하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왜 당군 조선이라고 명기한 책이 조선시대까지 계속 광복 후에까지 나왔는데 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당군 신화라고 용어를 쓸까요? 특히 일본어를 갖다 빌어서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를 갖다 놓고 당군을 귀신 신화를 까먹는 이야기다. 그러면 결국은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신 오늘 이 책에는 당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군이 실제 역사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신화라는 것은 언제적에 등장하는 용어냐? 우리 민족들이 옛날부터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썼던 용어냐? 아니죠. 일본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신화의 용어라는 것은 언제 등장하느냐? 말 그대로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조선사에서 당군 신하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당군을 이야기할 때 당군 신하 주장한다면 어때요? 그분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에 한국 역사에는 당군 신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당군 조선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만 당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잡힐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일본은 그러면 일제는 뭐냐면 왜 당군 신하를 용어를 써왔을까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당군에 대한 것은 기록이 없어서 유물이 없어서 고정할 유물이 없어서 당군에 대해서 고조선이 증명이 안 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헌도 많고 고고학적 증거 자료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춘천 중도라든지 고인돌 보십시오. 섬 하나 전체가 고인돌 그냥 군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수많은 증거 자료가 나왔는데도 당군이 신하다? 그럼 그건 누가 다 만든 겁니까? 그 유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어떻습니까? 옛날 국민학교 배웠든지 지금 초등학교 배웠든지 고조선에 대해서는 당군을 증명할 문헌이 없다고, 고고학적 유물이 없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당군 신화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일본에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강탈하기 전에 벌써 어떻습니까? 일본 내에서 당군을 정리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특히 보면 여기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1894년 이 자료를 보시면 나카미치오라는 일본 학자는 뭐냐면 당군 전설이다 하면서 어때요? 중들이 날조한 망령된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벌써 일본 내에서 자기들끼리 다 발표했습니다. 당군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금소령, 조선사를 완전히 손을 제일 많이 댄 사람이죠. 완전히 자기들 입맛에 이렇게 조선사를 가지고 논 사람이 이만희시류인데 금소령은 이거는 뭐냐? 퉁구소적인 부여 종족과 관계가 있는 설화이지 현대 조선민족의 선조인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 하잖아요. 한 종족과는 상관이 없다, 당군은. 이렇게 당군을 부정하고 들어옵니다. 당군을 부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우리 조선을 먼저 강점하고 가장 우리 한국사에 조선사를 쓸 때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다 쇼고입니다. 이 양반도 뭐라 했냐? 이것은 필시 어떤 성리에서 조작되었던 이야기다, 당군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당군에 대해서 미리 일본 내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학술 논쟁을 해가지고 당군은 아예 없는 걸로 해가지고 조선을 침략을 해가지고 어때요? 조선사를 자기들 만든 역사의 틀을 만들어 써갑니다.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조선을 강제 점령하고 조선을 영원한 일본의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강점한 사람들이 자기들 역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본은 지금도 일본 국가의 유지틀이 뭐냐면 천황 중심입니다. 천황 중심의 황국사관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특히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강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조선 사람들을 영원히 일본의 식민으로 삼기 위해서는 뭐냐면 조선의 역사를 지우고 일본의 역사를 심어놔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황국사관의 일대 누구죠 보면요. 천황인 신무천황, 진무대노입니다. 이 양반의 역사가 조선사의 초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보시면 자, 신무천황, 진무대노의 역사는 건국사는 BC 660년 여기다 2020을 더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BC 660년 전에 건국된 신무천황의 말 그대로 역사 이것이 자기들 일본 역사의 뿔이 되죠. 자, 이런 역사인데 자, 우리 조선에 자기들이 강점을 하니까 누가 걸립니까? 당군 왕금이 걸려요. 왜? 당군 왕금은 BC 2333년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660년하고 2333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참 일본이 조선사를 쓸 때 가장 먼저 역점을 둔 것이 일본 국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와서도 뭡니까? 보면 제일 먼저 역점을 준 것이 이 조선사를 쓸 때 황국사관에 가장 위배되는 인물, 당군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이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자가 등장하죠. 고려 중기 후기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유학 성리학의 영향에 의해서 기자가 이제 한국사에 등장을 합니다. 아예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기자조선까지라는 용어까지 잡아냅니다. 유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배웠던 기자조선이 기억날 겁니다. 근데 기자는 지금부터 BC 1100년 전 인물입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양반도 어떻게 돼 있냐? 일본 기록을 보면 전설로 돌려야 해요. 그런데도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 기자는 중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여러 가지 역사가 밝혀졌지만도 그때까지는 그런 것이 조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일본이 기자를 살려준 이유가 뭐냐? 기자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군보다는 중국 사람 기자가 와서 조선을 통치했다. 이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환영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광복 후에도 우리 한국의 역사에는 기자가 어느 정도 살아남았습니다. 자, 일본이 가장 역점을 둔 인물이 누구냐면 이만이죠. 자, 중국 사람, 연나라 이만인데 이 이만은 BC 194년 정권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에 오늘 자료를 보시면 이 네 가지 국가의 건국사 중에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뭐겠습니까? 당군은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일본 역사보다 더 갑절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당군은 반드시 적어야 되고 기자는 그래도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좀 살려줘야 되고 살려놔야 되고 자, 그러면서 어때요?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뭐냐면 이만조선을 고조선의 정통으로 잡아넣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 지금도 한국사에 보면 당군은 신하라고 하면서 이만조선에 대해서는 신하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누구의 덕분에? 바로 이 덕분에. 그래서 일본은 천황 중심의 한국 사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요? 이만을 내세우는 전략. 그래서 이렇게 취지 속에서 조선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증거 자료가 있느냐? 있습니다. 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사를 편찬하기 이전에 벌써 일본에서 만들어 온 역사를 완전히 조선에 가자마자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낸 책이 뭐냐면 1920년 심상수와 국사라는 책입니다. 여기는 아동용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꼭 그때 가르쳐야 될 국사를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봐야 될 교수 참고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일제가 앞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 조선의 고대사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대중화시킨 단체가 조선사학회인데요. 그 사람들이 내온 이렇게 잡지가 이 잡지입니다. 이런 잡지가 많이 쏟아졌죠. 자, 이 내용에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일본에서 구상해 와가지고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를 쓰기 이전에 완간하기 이전에 1920년에 가르친 내용이 뭐냐?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만든 조선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군은 당연히 어때요? 신하고 전설로 제거돼 버립니다.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의 기술을 했냐면 한반도도 원래 일본이 만든 용어입니다. 원래 조선 대륙이라고 쓰든지 그래야 되겠죠. 조선 대륙의 북쪽, 지금 말하면 북한 지역이죠. 북쪽은 어떻게 자기들이 써놨느냐? 기자가 와서 통치를 했고 물론 전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중국 사람 이만이 들어와서 통치를 했다. 그 이만을 나중에 무너지고 한사군이 들어와가지고 평양에 낙난군이 세워지면서 주변에 한사군이 성립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했느냐. 조선 대륙의 북쪽, 지금의 북한 지역은 중국의 진화의 영토다. 중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진화의 영토라고 표기를 했고요. 남쪽은 그럼 어떻게 해놨느냐. 그때 남쪽은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가야를 기반으로 가야가 임나기 때문에 신라하고 백제, 고구려까지 어떻습니까? 복속시켜가지고 조공을 받았다. 특히 한반도 남쪽은 뭐다? 일본이 직접 경영을 했기 때문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그래서 뭐냐면 그때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그 일본의 영토라는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과연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여기 한번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고조선은 뭐라 나왔느냐? 자, 고조선은 당연히 당군 없어야 되겠죠. 자, 당군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놨냐면, 자,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의 영토다. 이런 영역이라고 써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고조선은 여기 보시면 고조선은 한나라, 한나라 때 한사군의 영역이었고, 그 다음에 위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의 영토였다. 이렇게 자기들 역사책에 기술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일본의 속국이었고 가야는 일본 영역이라고 토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역사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죠. 지금 한국 역사관에서 배운 역사가 일제 조선 총독부에서 1920년대 가르쳤던 역사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의 현실의 역사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최근에 뭐라고 했느냐. 북한 지역은 기자 이만 한사군이 지배했던 중국 고대 식민지다. 그리고 고조선은 주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동북공정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했대요. 일본의 교과서에 임나일본부를 정사로 계속 넣고 모든 잡지, 그 다음 신사의 안내문에 보면 임나일본부가 정사로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반도 남쪽은 고대의 식민지였고 독도도 어떻습니까? 뭐 이거 일본 땅이라고 지금도 뭐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침투하고 똑같은 논리가 1920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의 조선 총독부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중국의 지도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담기항의 중국 역사 지도집인데 보시면 한반도가 북쪽이 어떻습니까? 한나라의 영토로 아예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중국에서 만든 이렇게 역사책인데 전 세계에 소개되는 역사책입니다. 너무 심하죠? 한반도 북쪽뿐만 아니라 자, 한반도 남쪽 가야 영역 정도만 남겨놓고 전부 다 중국의 한나라 영토라고 표기해가지고 저것이 전 세계 책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자, 단기항의 지도 위나라 보십시오. 조조의 그 위나라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한반도 북쪽까지 통치를 했다고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지도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고요, 보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뭐라고 했느냐. 한반도에 임나가 있었다고,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중국 지도에 그려줬습니다. 자, 이 지도가 중국에서도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 역사로 되돌아본다면 뭐해 보면요. 1920년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그 자기들 조선사 논리를 지금의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가 그대로 여기 나와 있고요. 근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자료 보신다면 당군은 과연, 그러니까 당군 신화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일본이 만든 용어이면서 일본이 자기들이 당군을 제거하고 기자 이만 한사군을 우리 한국사에 넣어가지고 한국의 역사의 출발점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면 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당군 신화라고 알고 있을까요? 과연 한국의 역사 방향, 역사의 교과서 방향성과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당군 신화는 같을까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논문에 발표된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도문화재의 장지화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인데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초등국사교과서에 당군 관련 조선의 변천을 언급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당군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초기에는 없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 없다가 언제 당군 신화가 등장하느냐? 조선 총독부, 조선사에서 만든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 말 그대로 당군 신화라고 표현한 용어가 살아났던 시기가 1992년입니다. 그전에는 어때요? 당군 신화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안 썼습니다. 그냥 이야기다, 당군이다, 아니면 조선시대 역사 기록은 당군 조선이다 명확하게 기록했죠. 그런데 갑자기 1992년에 뭐가 등장하느냐? 조선 총독부 용어인 당군 신화가 어때요? 우리 역사책의 역사의 기술이 됩니다. 자, 당군 신화 기술되다가 하지만 어때요? 다시 역사가 어떻습니까? 1997년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 진주라든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청동기 유물이 발굴됐는데 청동기 시대가 약 1000년이 앞당겨집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때 학계에서 뭐랬냐? 야, 당군은 신화가 아니다. 유물이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어떻게 당군을 신화로 갈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때 국사책이 어떻게 되냐? 1997년 국사책이 당군 건국을, 당군 조선을 건국한 것을 사실로 인정해가지고 역사적 사실로 1997년 교과서에 실립니다. 그리고 2012년, 그래가지고 2009년까지 어때요? 사실로 규정이 됐어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뭐냐면 당군 조선은 완전히 어때요? 그냥 전설도 신화도 아니고 진짜 고조선을 건국한 인물로서 우리 역사책에 국사책에 기록이 되는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9년 이후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조선 총독부의 그 라인, 조선 총독부의 이병도시라든지 이런 라인들이 한국사를 지금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그 양반들이 2009년에 이 사건을 당하고 난 뒤에 수많은 논문을 써가지고 뭘 하느냐? 당군이 신화라고 다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국사에 뭐가 나오냐? 한국사에 당군 신화가 다시 살아나게끔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역사적 사실을 보면 어때요?
단군 신화라고 우리 한국사에 단군 신화라고 쓴 적이 거의 없었다.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에서 한번 썼고 어때요? 앞에 보시는 오늘 자료. 자, 1992년 한국 교과서에 단군 신화가 다시 살아나가 쓰였고 그 이유는 다시 어때요? 단군 조선이 사실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 1909년 이후로 어떻습니까? 단군 신화가 다시 우리 역사에 등장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조선 총독부의 항맥 라인에 의해서, 카르텔에 의해서 단군 신화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번 금인정 교과서에 보시면 단군 신화라고 표현한 금인정 교과서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단군이 건국했다는 쪽으로 하고 넘어가요. 왜? 그동안 역사적 사실이 다 증명됐는데도 왜 한국의 주류 사학과 몇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단군이 원래 없었다? 신화다? 단군을 이야기하면 유사사기다? 국뽕이다? 환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시면 참 웃기는 이야기죠. 자, 우리 국민들에게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배운 역사책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누가 만든 역사책을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래요. 일본이 일제시에 대일항쟁기 때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실정사고로 바로잡아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제가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대학교 강좌 때. 정신 나간 놈이에요, 보면. 정신 나간 놈.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삼으려고 들어와가지고 조선사를 썼는데 조선사를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실정적으로 조선사를 써줬다. 그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보가 어디 있고, 천치가 어디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일본은 자기들 입맛에 영원히 조선을 식민지로 삼을 수 있는 논리로 조선사를 만들어준 것이지 무슨 실정사학, 객관적으로 밝혀줬잖아. 2007년, 2009년 다 실정사고로 단군조선이 있었다고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왜 지금 단군 신화를 알고 있고 국민들이 믿으려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떤 인물까지 쓰느냐 보시면 돼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 1920년대 자료인 정고대방이라든지 이게 보면 새가 뭡니까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 여러 가지 책자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인물은 뭐냐면 다천 정욱이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일제 대일항쟁기 시대까지 다 거치고 광복에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의 내용이 유고 중에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단군이 47대까지 있었다는 까지 어디 나오냐 정고대방에도 있고 앞에 있는 어떻습니까? 새가 호보 여기라는 이 책에도 어떻습니까? 여기도 단군 47대가 다 있습니다. 특히 이분의 어떻습니까? 유고집에 환인한홍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군이 47대까지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환단국이 이런 거 몰라요. 다 규원사와 그냥 유학자로 살다 가신 분인데 1920년대까지 자료가 모든 것에 대해 자료를 본다면 단군이 47대까지 있었다는 기록이 다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적어냈는데 단군이 신하다? 곰과 호랑이가 마늘 먹고 쑥 먹고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그게 단군이다? 단군이 환빠다? 국뽕이다? 유사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정신난 거 아닙니까 보면? 자, 결론은 오늘 여러분들께 짧게 하겠습니다. 다시 자, 단군 신하 지금도 단군 신하라고 주장하는 분들 제발 귀신 신하를 까먹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죠? 오늘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이지만 단군 신하라는 용어가 언제 탄생했고 그 용어를 누가 만들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기술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세세한 내용은 다음에 사설을 소개하는 시간 때 여러분을 찾아뵈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단군 신하가 용어가 정확한지 거기에 대한 용어 정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양 제국주의는 외국을 침략할 때 자기들 뭐 역사 관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힘이 세니까 우리가 점령을 한다. 그런데 왜 굳이 일본이나 그 전에 중국은 이렇게 역사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했을까요? 참 그게 역사 그 시대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그 부분입니다. 그때 뭐 12제국이 있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보면 12개의 제국이 수많은 전 세계 이제 식민지를 상기해서 계속 침략을 하는데 대부분의 거의 다 대부분의 제국주의는 뭐냐면 그 식민지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재화죠 보면요. 쉽게 말하면 물건을 생산하는 그 지역으로서 수많은 재화를 가지고 생산해가지고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무역하고 돈을 벌라는 수단으로서 그 나라를 식민지를 만드는데 일제는 그런 입장에서 조선을 그 목적도 틀림을 수 있었지만도 가장 큰 목적은 또 뭐 대륙에 대한 침략, 중국 대륙을 진출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서도
특히 뭐냐면 일본과 지금의 조선과에서는 영원히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역사 문제가 바로 백제의 패망이었죠. 그죠? 백제의 본국이 패망하면서 대부분의 백제의 그 귀족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 열도로 피해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그 일본의 역사, 일본 열도 속에서 자기들 역사를 만든 것이 바로 니혼서기, 일본 서기하고 고사기잖아요. 그걸 써가지고 이제 자기들 역사를 정립했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 본다면 백제는 자기들, 이 한반도라는 것은 어느서 보면 자기들 고향 땅입니다. 그죠? 백제가 옛날에 있었던 고향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적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이제 일본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일본 속에서 이제 신앙, 천황 중심의 이제 역사관을 다시 정립하는데, 결국은 이제 한반도 다시 이제 자기들의 꿈이, 자기들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이 정한론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정한론 꿈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조선을 침략하면서 단순한 이제 이거는 재활을 생산하는 그런 식민지 땅이 아니라 옛날의 역사까지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있던 조선사, 고대사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원래 이제 일본에서 열도에 가서 만든 이제 천황 중심의 이제 그 역사관을 조선인에게 심어줘가지고 말 그대로 영원한 일본 땅을 만들려고 일본의 시민을 만들려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 목적이었죠. 그 일본 제국주의하고 다른 나라 그 시대 당시대 때 제국주의하고 틀린 점은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서 보면 지금 한국과 일본이 역사가 이렇게 계속 역사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중국 문제도 똑같습니다. 중국도 단순한 이제 그 문제에서 옛날에 뭐 사대주의 그런 걸 문제를 떠나서 역사 왜곡 문제가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역사적 앙금이라든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특히 일본 제국주의는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꿈꾼 거죠. 보면요. 천황 중심의 역사가 완전히 자기들이 이제 백제사를 다시 이제 열기 위해서 그 신무천황이라든지 그것이 결국 이제 백제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걸 말을 못하고 이제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그 역사관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이 조선 총독부 말 그대로 조선사의 큰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니혼서기하고 고사기를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 틀림없이 일본 사람들이 재미난 것이 뭐냐면 그 일본 서기하고 고사기를 쓸 때 조선의 자기들이 살았던 이 고향 땅 역사를 다 가지고 조합해가 썼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역사가 연대를 가지고 역사를 자기들이 일본 서기라든지 고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조선에 있던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 가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연대가 맞는 게 아니라 짬뽕을 해가지고 역사를 기술해 놨습니다. 특히 뭐냐면 신무천황은 역사에 보면 일본서기라든지 고사기를 보면 뭐냐면 신무천황이 원래 어릴 때 이름은 협야였다. 협야라고 나오고 있고요. 아버지는 음파부랍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기록은 협야하고 음파부랍이 등장하는 용어는 역사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어떤 아세요 혹시? 예, 지금 저 일부 주류 사기라론 식민사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 위세라고 계속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환당우기 안에서만 한대요. 협야존이라든지 협야후 배반명이라든지 협야에 대한 용어 음파부랍이 등장하는데 그게 일본서기 고사기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 인물들은 누구에 보면요. 인물들은 고조선 때 인물이죠. 고조선 때 인물인데 이제 고조선 때 인물이 말 그대로 일본의 일대 천황의 인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뭐냐? 신무천황의 그 윗대 누구냐? 천조대신이 등장해요. 동생하고 소산오전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천조대신과 소산오전은 그 이전에 고조선 이전의 인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 천조대신과 소산오전은 가야계 인물입니다. 가야계 인물인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일본 역사에서는 고조선 이전의 역사 인물로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 뭐 또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데 일본이 김해김씨 족보를 그렇게 탄압을 했다, 못 쓰게 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일본의 이제 김해김씨 족보에 보면 일본의 천황가의 왕가가 되었다, 왕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뭐 없앴다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원래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가야계 이야기, 천조대신과 소산오전이 가야계 인물들입니다. 가야계. 왜냐하면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일본 초기 역사인 야요이 문화, 미생문화죠. 미생문화. 지금 정확히 말한다면 선가야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가야가 들어가기 이전의 가야 문화. 그거는 대마도, 큐슈 쪽, 그리고 야마토 지역을 쭉 이점호까지 가서 쫙 고고학을 증명하면 뭐가 나오냐면 전부 다
당군 조선의 청동기가 다 나옵니다. 고조선의 청동기가 쫙 깔렸어요. 그 다음 등장하는 청동기가 뭐냐면 가야의 청동기가 발굴이 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 그 함당고기 기록이라든지 일본 서기 그 뭡니까 고사에 나오는 신무천왕이 일대천왕이라는 말은 언어에서 보면 그거는 조작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물이 증명해져요. 근데 천조 대신이 왜 가야의 인물이 천조 대신 위에 가 있냐? 특히 가야 인물하고 이런 건 가야하고 소산오전하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 지금도 머리 아파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제가 임나일본부 갈 때 언급할 때 이야기했는데 그 야마토 정권의 뭡니까 야마토의 신공항우 이전에 더 강력한 인물이 누구냐 아시죠? 바로 큐슈 지역의 사마대국의 히미코입니다. 히미코가 살았던 그 지역은 전부 다 유물이 뭐느냐 가야계 청동기입니다. 가야계. 그러면 야마토 정권에 거기 있는 신공항우 쪽에 있는 그쪽 유적은 뭐냐 백제계 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학자들이 히미코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근데 지금 그들이 접근한 거 뭐냐 이 히미코는 누구였느냐 바로 김수로왕의 딸 묘견공주다. 이런 쪽으로 일본 학자들이 대단히 많이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일본이 일제시대 때 대일항쟁기 때 속된 말로 침략을 해가지고 김해 김씨 족부를 탄압하고 못쓰게 한 이유도 뭐냐면 천조 대신과 소산오정과 그 다음에 히미코의 정치가 돼요.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바로 김해 김씨 족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서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책을 족보를 못 내게 하는 그런 탄압도 줬는데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가 개입되어 있고 보면요. 지금의 이 문제도 그 연결된 고리라고 봅니다. 강개토항 비문하고 다 연결된 고리. 뭐 그렇게 아마 정리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또 다른 뭐 질문거리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천황이 백제 후손이라고 자기가 말한 적이 있잖아요. 예. 한 10년, 20년 전에. 근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그 자기들 뿌리가 한반도 이쪽 예. 대륙에서 나왔다고 다들 생각을 하나 보죠. 다 그렇게 학자들은 인정을 하면서도 공식적인 인정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일본에 이제 체면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국격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 부분은 언급 못하는 거. 대신 뭐냐면 유문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는 말까 대마도라든지 큐슈 지역 가장 초기 문화가 들어왔던 야요이 문화, 미색 문화 들어가 보면 아예 거짓말을 못합니다. 유물은 거짓말 못하는 게 거기에 당군 조선시대 때 청동기가 특히 어디냐 우리나라 국보인 단유세문경이 동경까지 발굴됩니다. 쫙 깔렸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도 제가 참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중에 일본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본사 책을 쓴 걸 제가 분석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야요이 미색문화가 고조선하고 연결됐다고 정확하게 기술하는 인간을 못 봤습니다. 일본 학자들도 똑같은 입장. 왜? 서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초기 문화는 당군 조선 시대 문화다. 알면서도 말 못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가야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안가도 들어가 보면 뭐냐면 가야계, 백제계, 신라계의 싸움입니다. 그 라인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백제계가 자리 잡으면서 지금 일본 천안가가 됐는데 그래서 가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참 백제계의 그 역사의 천황 만세일기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공항우, 응신천황의 어머니잖아요. 15대. 그 응신천황의 어머니보다 더 강력한 인물이 누구 있냐? 전대에 큐슈의 뭡니까? 사마대국의 히미코, 묘균공주, 가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양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이런 걸 잘 알고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든지 일본에 가서 한번 직접 일본 역사 유적을 답사해가지고 우리 국내에 와서 뭐 임나가 어떻다느니 주장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일본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일본에서는 임나 일본부를 주장 안 한다고 폐기를 했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하는 교수들이 있는 걸 제가 요즘 압니다. 그 양반도 일본 보내야 됩니다. 일본 가서 서점 가보시면 어때요? 서점가에 쫙 깔린 것이 신사에 쫙 깔린 것이 뭐냐? 전부 다 신공항우 정사로 다 나옵니다. 사만 정벌했다고 한반도 들어왔다고. 일본 천황가의 잡지도 전부 다 그렇게 기술해놓고 교과서까지 기술해놨는데 왜 우리 국민들에게 사기를 칩니까? 일본에서 임나 일본부를 폐기했다고 언제?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학자라고 앉아가지고 지금도 임나는 가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역사를
단순하게 학자들에게 맡기는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로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수많은 역사, 중국에 사서 일본에 사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집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비교를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시민 역사학 시대예요. 역사는 역사가들만이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유사사기니까 타치를 하지 마라.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지금은 다 역사에 관심 가지고 집에서 연구를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 고쳐야 될 거 아니냐? 당군도 신 아니네?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일이 나와야지. 그냥 주는 밥이나 얻어먹는 개처럼 말이지 앉아가지고 당군이 신하라는데 학자들이 신하라니까 우리도 신하라고 해야 되죠. 그런 조선 총독부의 그런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역사를 꼭 공부를 해주기를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멘트로 날립니다. 이상입니다.